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발견한 가장 좋은 책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리뷰한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회계사였죠. 돈 좀 벌어봅시다였어요. 그거를 읽고 제가 25년 전에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RR은 워런 버핏보다는 좀 낮았지만 리스크가 더 작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5년 전에 읽었어요. 2015년에 읽었는데 이 저자 돈 캠벨은 캐나다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했고 지금 저 정도가 됐겠죠.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고 이러한 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행크라고 있죠. 해피 재테크인가요? 그런 사이트처럼 여기도 레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행크처럼 교육도 하고 미팅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여건만 되면 여기서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럴 여건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이걸 리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책을 3 권을 썼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지금 책은 일반 임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팁이고 다음에 할 내용은 주택을 그럼 어떻게 구입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텍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해서 법규와 세금까지 가는데 여기 세금은 소득세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식은 부가세 정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 협상을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 인제 비용이 추가로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수리비라든지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자금 조달하고 제일 중요한 거 우수 임차인 유치입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사는 이유도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임차인이 만약 돈을 제때 안 내거나 돈도 안 내고 뭐 깡패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거의 100 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저는 그중에서 이쪽도 좀 많죠. 보통 제가 하는 거의 한 2배 정도 분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 개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면 그게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원래 어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옮겨 심으면 첫 해에는 잘 자라질 못한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 과정이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시장 성과 이상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획 짤 때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죠. 예비비는 2 달치의 대출 상환금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가 여기는 원래 월 개념이거든요. 물론 1 년에 한 번 부과를 하긴 하는데 어떤 시청에서는 그거를 월로 나눠서 낼 수 있게 해 주기도 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 그 집을 살 때도 재산세는 한국처럼 뭐 6월 1 일자 소유자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샀다 그러면 반을 내야 되고요. 아니면 환급을 받거나 전주인하고 세주인하고 이렇게 나눈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금하고 재산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안 내면은 음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쪼끔 미룰 수도 있겠죠.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수리도 빨리 해야 되는 플러밍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수리를 했다고 해도 뭐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쪼끔 대금기입을 지출을 연장할 수도 있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공실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이 아니더라도
월세를 제때 못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장 좋은 게 라인 오브 크레딧이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대출인데 설정한 데 비용이 한 500불 정도가 들지만 프라임 레이트로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고 거기에 올려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했다면 대출 원금 상환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오르거나 하면 그만큼 증액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없거나 혹은 돈은 있는데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한 사람은 물건 선정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을은 자금 조달하는 형태로 해서 반반씩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뭐 이자나 뭐 이런 걸 다 내고 한 달에 뭐 100 불이 남았다 그러면 50 불씩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 팔았으면 먼저 을이 조달한 자금을 반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반씩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갑이 자금의 3할 30%를 하고 70%는 을이 뭐 직접 내는 건 아니지만 보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물건 선정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 한 20% 정도를 인정해 주는 거죠. 현금 흐름 30% 70% 그리고 매도 시도 똑같이 자금 먼저 하고 나머지를 3대 7로 나눈 형태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요. 뭐 집을 한 채를 임대해서는 뭐랄까 노은퇴하기가 어렵죠. 최소한 두 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하면 세 채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보통 주거비로 지출하는 게 3분의 1 정도거든요. 3분의 1 이상이 되면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고 그 이하면은 뭐 적정하거나 남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집이 세 채가 있어야 됩니다. 한 채는 자기가 살고 나머지 두 채는 벌어서 생활비로 쓰면 어 은퇴가 가능하겠죠. 일을 안 해도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매물 중에 조임대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 0 0 불인데 연 임대료가 1 0불 이상인 경우 그런 거 중에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는 남는 게 얼마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 이자 뭐 세금 이게 가장 크죠.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빼고 남아서 그리고도 남는다 그러면 사는 거죠. 거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지역 공실률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평균 소득에 비해서 월세 수준이 얼마인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월세 수준보다 낮다면 내는 돈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높다면 반대로 떨어지거나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실률도 보통은 5%를 적용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지역이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 다행히도 발표를 합니다. 르바주라고 캐나다의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주소는 제가 맨 마지막 장에 나온 어 주소 제가 국립해안 좀 더 카페에다 올린 내용이 있거든요. 주소까지 여기다 쓰긴 좀 길어서 거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용비 자기 소득 중에서 세전 소득의 몇 퍼센트를 월세로 내는지 혹은 월세는 아니더라도 월세를 안 낸 집주인은 뭘 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원리금하고 세금을 내죠. 그게 몇 퍼센트인지 그게 나옵니다. 그건 로얄은행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다 보니까 폴더로 시스템화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색깔별로 적, 황, 청, 녹 이렇게 나눠서 하고 청색과 녹색은 법률과 그러니까 계약 같은 거 아니면 영수증 이거는 이제 회계에 관련된 거죠. 그런 걸 하고 적황은 임차인 관련된 거 그리고 물건 관련된 거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 놓고
만약 두 채다 그러면 이게 각각 두 개씩 이런 형태로 하면은 나중에 찾기도 쉬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연도별로 했었는데요. 연도별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물건 선택 요령인데 이거는 다음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 가격이 높다. 그래서 10% 이상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대체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향후 향상될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구지역, 이행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나오는데 어 그런 새로 더 좋아질 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게 지역에 대한 선정 요령이고요. 지역 안에서 물건을 또 골라야 되겠죠. 물건은 반대입니다. 지역은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 되지만 물건은 나쁜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라면 아무리 좋은 집도 나쁜 지역에 있으면은 그 최고 가격을 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좋은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가격대의 최저가를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힌트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가구죠.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면은 가격이 뜁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이거는 돈이 있는 경우하고 경험이 좀 나중에 쌓인 경우만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다음은 추가 비용인데요. 가격 협상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라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어 원래 매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살 사람은 같은 값을 최대한 싸게 사고 싶고 팔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깎아 달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유가 있으면 얼마를 깎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비용이 많은 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기 관련된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한국보다 캐나다는 훨씬 더 인건비가 비싼데 그중에서도 비싼 게 플러머하고 일렉트리션입니다. 근데 플러머 같은 경우는 물이 새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근데 전기는 알 수가 없어요. 전기는 예를 들어서 전열기 같은 걸 쓴다든지 오븐을 쓴다든지 이럴 때 잠시 동안만 올라가는 거라 그때 만약 배선이 150 암페어 짜리라면 상관이 없는데 100 암페어 이하라면은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불이 나면은 보상을 해야 되니까 화재보험사에서는 그 유닛당 100 암페어 이하짜리는 화재보험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화재보험 안 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보험을 안 들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줘요. 은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처럼 은행도 대출해 주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만약 집이 홀라당 불이 탔다면 이자를 못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험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100 암페어 이하로 배선이 돼 있다면은 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 확실히 "불이 날 것 같다. 불이 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안 들어 주겠죠. 그리고 이 암페어 배선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수만 불이 들어요 적어도. 그래서 만약 이렇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깎아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어 사지 말든지 어 뭐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보험 가입 조건으로 오퍼를 하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물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조례 위반이 없냐." 한국에도 인제 무허가 주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증축도 무단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래도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신 시청에 ERD라고 있습니다. Emergency Response Department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번역을 하면 부상 대응 부서인데 거기에 물어보면 조례 위반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어보셔야 되고요. 물어본 다음에 그걸 100% 믿지는 말고 시청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있다면 그거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매매 협상 요령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들랑 똑같이 목표를 먼저 기록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조임대료 수익률이 10% 이상만 본다고 그랬는데 저는 순임대료 수익률이 5% 이상입니다. 거기에 맞게 맥백화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윈윈딜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필요한 게 있고 상대방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거는 주택이고 상대방이 필요한 건 돈이죠.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딜도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필요한 게 돈보다는 넉넉한 이사 시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거는 상대방은 자기가 판 다음에도 그 집의 정원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사실 상관이 없죠. 임대할 거면 정원에 누가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뭐 한두 달 늦어지는 것보다는 좀 싸게 사는 게 낫죠.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건 심리학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하고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일런스가 금입니다. 침묵은 금이기 때문에 주로 듣고 대안을 준비를 하라는데 대안 준비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두세 개 정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좋은 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솔리드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하나만 있다면 시간 소모 때문에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의사결정자랑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뭐 남편하고 했는데 부인이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 낭비고 그만큼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자로 가면 두 단계로 가면은 그만큼 또 양보를 두 번 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계약하고 자금 문제입니다. 매수 오퍼는 커버 레터를 포함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 이렇게 사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안이 있고 이안으로 있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으니까 좀 더 좋죠. 다만 시한은 제시를 하라고 하네요. 시한을 뭐 "3일 안에 어셉트하는 무효다." 뭐 이런 형태로 해야 상대방도 빨리 결정을 해 주죠. 아니면 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하다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퍼레이터를 내놓으면은 두 군데다 내놨는데 둘 다 어세트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물론 뭐 돈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계약금은 서티파이드 체크를 보통 요구를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뱅크 드래프트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실할 경우에 찾기가 더 용이하다는 거가 있고요. 비용은 비슷할 겁니다. 1,000불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이것도 모르고 처음에 오퍼를 했을 때 뭐 한 10,000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1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조건에서 인제 계약으로 들어가면 인제 컨디션이 붙는데요. 컨디션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는 대출이 돼야 되겠죠. 대출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겠죠. 뭐 몇 퍼센트 이내 얼마 이상 뭐 이런 형태로. 보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도 넣습니다. 인스펙션 결과를 가지고 매매가 협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랜드 서치하고 타이틀 인슈런스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소유자 명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타이틀 인슈런스가 더 좋다고 합니다. 가격은 뭐 둘 다 1,000불 정도인데 타이틀 인슈런스가 훨씬 더 베니핏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리와 협상에 대해서는 사진을 전과 후로 해서 나눠서 명시를 하는 게 좋고요. 말로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죠, 한국말로 해도.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하려면 더 그렇겠죠. 추가 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거는 다 어 뭐 끊었다 연결하거나 그러면은 예치금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들 수 있고요. 재산세는 어 일할 나눠 줍니다. 보통 변호사가 나눠 주는데 어쨌든 나도 돈이 얼만큼 필요하겠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돈은 우리가 내더라도 계산은 거기서 하더라도 돈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치금하고 미납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기간은 5 일을 잔금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잔금 때 대출을 받는데 대출 받으면 그날이 보통 한 달에 한 달씩 한 번씩 월 이자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5 일날 잔금을 하면은 5 일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월세를 1 일날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하는 게 좋고 1 일날 월세를 받아서 5 일날 잔금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려면 23일 정도가 승낙을 하고 잔금할 때까지 한 열흘 정도 되죠. 열흘 동안 조건 해제를 하면 되니까요. 아까 얘기한 보험이라든지 대출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수임차인을 어떻게 요청하느냐. 저자의 경험으로는 신문의 classified ad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추가하는 게 좋겠죠. 밖에 뭐 렌트 뭐 이렇게 간판을 이것도 보통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별로 다르니까 그건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입자나 아니면 주위에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뭐 키즈지를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떤 분은 키즈지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를 다 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사부서에 연락을 하면 좋은데요. 군대라든지 경찰, 회사 같은 경우 인사부에서는 누가 오고 가고 이런 걸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새로 회사를 옮겼는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부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 추천할 만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 주면 어 그 타겟 대상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특히 군대나 경찰 뭐 회사도 뭐 믿을 만한 회사 같은 경우면은 그 사람이 월세를 꼬박꼬박 낼 가능성이 높겠죠, 소득이 확실하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대부분 뭐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안 주시더라도 대출을 충분하진 않죠. 하지만 월세 낼 정도는 주기 때문에 그런 쪽을 추가를 하면 좋고요. 항상 렌탈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리스를 나중에 작성은 하지만 렌탈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크레딧하고 크리미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크레딧이 나쁘다면 돈을 안 낼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사람 들어오면 골치 아프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들어와서 돈도 안 내고 "배째라 나 깍두기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아주 이런 거 차라리 공실이 나아요. 그래서 항상 렌탈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시고 신용하고 크라임 체크를 하시고 그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안 받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 보셔야 됩니다. 면접을 하고 면접 때 물어볼 게 인제 "언제 입주할 거냐? 얼마나 거주할 거냐? 전에는 어디 거주를 했냐? 전 임대인한테는 통보를 했냐? 안 했다면 언제 할 거냐?" 그리고 뭐 애완동물이나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는데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돌아가고 전 임대인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새 세입자를 받으려고 할 테니까 "방이 있다면서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사실인지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어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인스펙션을 하는데 사진을 활용하는 게 역시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콘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규 주택이나 신규 주택은 한국은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내는데 여기는 주택도 부가세를 냅니다. 다만 45만 불 이하 같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을 해 주고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콘도에 대해서는 바이로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임대를 못 하는 콘도도 있어요, 어떤 데는. 그리고 임대 비율을 뭐 50% 라든지 30% 라든지 이상 못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내가 사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임대용이다 그러면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손해만 볼 수 있겠죠. 샀다 팔아야 되니까. 아니면 본의 아니게 들어가서 살다 산다든지. 관리비나 충당금 같은 경우도 이 바이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보셔야 되고요. 자료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콘도는 일종의 집합체니까 결산을 하고 총회를 하고 이사회도 하거든요. 그 기록을 최소한 1 년치는 보셔야 되고
비용도 확인을 해야 돼요. 뭐 미납 관리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수성 같은 게 이상될 수도 있는데 대수성이 이상되면은 충당금이 충분하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거둘 수밖에 없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캐나다 주택 사업에 대해서 97개 팁, 그중에서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 봤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임대 사업을 20년 이상 했지만 뭐 이렇게 잘 쓴 책을 캐나다에서 만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일 할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 어떻게 집을 고르고 사는지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할 세금 부분까지 리뷰를 3종 1 세트로 하려고 하고요. 이 책은 정말 좋습니다. 꼭 읽어 보세요. 저는 어 네 MBCC 뉴브런즈윅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어카운팅 할 때 이 책을 읽어서 빌려서 봤는데요. 좋은 서식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으려고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이 제가 있는 뉴펀드랜드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책은 제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 놨어요. 나중에 혹시 여건이 되면 집을 사려고. 그래서 다행히도 별 무리 없이 리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리뷰를 잘 할 수 있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책을 또 사서 하면은 며칠 또 더 늦어지거든요. 뭐 읽는 거야 금방 읽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이니까 사서 보십시오. 빌려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어 내일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내일인데 내일 다시 어 집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리뷰를 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